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하신다. 아버지는 지역 토박이이시고 친구분들도 쭉 그곳에 사는 분들이 많아 복덕방 같은 곳이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심지어 네이버에까지 기사가 뜰 만한 사건이 우리 동네에 터졌다. 그 용의자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신문을 보면서 궁금해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아는 사진관 형님께서 놀러 오셨다고 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이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평소 일이야 될 시간에 찾아온 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 그 아저씨는 그 사건 당시 본인도 같이 있었다고 했다. 아이, 김씨야, 그거 봤냐? 저 자식 살해한 놈 있잖아. 그거 민식이요. 미치겠다 진짜. 그거 알지? 걔가 요즘 사진 찍는 거 배운다고 내 밑에 있는 거. 내가 그날 그 새끼랑 같이 있었는데 왜 걔 마누라랑 내 마누라랑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그날따라 재수씨가 빨리 취한겨.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코라 떨어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 잡는 거요. 예? 형님 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하면서 재수씨랑 재수씨 자고 있는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지. 이 집에 가려는데 엄마 계속 잡아 이놈이. 그래서 그래 커피 한잔 하고 가자 했지. 그리고 걔 아줌마 가서 난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걔가 이제 커피를 타다 주더라고. 나는 커피 잘 먹지도 않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해서 묘하게 적어 보이는 걸로 마셨지. 한두 모금 마시다가 겁나 졸리길래 집에 와서 세상 모르고 잤네?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한테 뭔 일인가 했더니 민식이가 사람을 죽였대야. 지 처랑 4살짜리 딸내미를. 나랑 술 먹은 그날 용의자는 잡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데서 갔지. 이놈 새끼가 술 마시기 전에 지 마누라는 수면제를 먹이고 온 거요. 그래서 그날 재수씨가 그렇게 금방 맛이 간 거고. 그리고 나 가고 난 다음에 지 마누라 칼로 찌르다가 애가 계속 우니까 애도 목 졸라 죽였대야. 네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그리고 지 알리바이 만들겠다고 나가서 처남이랑 술을 먹었대야. 처남은 속 터져 죽지. 지 누나 죽이고 온 놈이랑 술을 처먹고 있었으니 지금 그 새끼 죽이라고 난리여. 여하튼 그런 이야기인데 경찰이 한마디 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집 거실에 커피 2잔 중에 한 잔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대야. 다른 커피잔에는 내 지인이 있었고 그때 내가 그 반대편 거 마셨으면 나도 모르지. 나도 죽어서 저기 재수씨랑 같이 발견됐을지도 모르는겨. 아무래도 그 새끼가 나를 용의자로 몰아가려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여하튼 나는 자리를 빨리 떠서 다행이었지. 나는 당분간은
커피는 이 입에도 못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저씨가 굳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전에 그 아저씨가 우리 가게 옆에 새들어 장사했던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살해 동기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고 했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들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추가로 나중에 조사하다 나온 사실은 2년 전에 죽은 자기 부모도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화재로 위장하고 죽였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 새끼는 처자식의 부모까지 죽인 희대의 페르나였다. 이 사건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고 이 사건은 실화이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다.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굿, 방수를 쓰면 신이 도에서 벌전을 준다고 한다.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다.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다 죽었다고 했고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 쓰러져 죽은 뒤였다고 했다.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미 재물의 정신이 팔려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다고 했다.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했다.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된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진 것이다. 갑자기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지.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다고 했다.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냐고 엄청 수군댔다고 했다.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으로 이사를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고 자살했다는 말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구술했다. 구술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 집안을 우리 것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집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자기는 절대 해결을 못한다며 도망을 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무속인이 구슬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를 시켜서 밀려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들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글은 진짜 실화이며 무속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여자친구 집이 경안 IC에서 가까운 곳이라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곤 했어요.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들을 글로 옮겨볼까 합니다. 때는 2007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라 설날 연휴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 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에 노래도 크게 틀고 상향등도 켜봐왔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멀리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정표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종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확 돌아눕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에 풀어 헤치고 발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전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 생각하고 엑셀을 꾹 누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욕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해서 광주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가끔 처갓집을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로 가는 땡땡국도에서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섭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끝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죠. 여러분들 귀성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친인척들끼리 모이신다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설날도 늘 좋은 일과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도서관 관리자에게 드리는 안내서. 1.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7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할 시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그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은 본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71번 책장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그 책장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본 도서관은 책장이 총 70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번 책장의 맨 윗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책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책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시 바로 저지하고 같은 건물 4층 담당자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4.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비추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도서관 청소 후 파란색 대출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분실물 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에 발견한 대출카드는 발견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6. 당신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프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 관리자는 다음 날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오후 10시 이후론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도서관에 남아있을 경우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막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세요. 이에 반하는 무당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8. 7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귀를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9.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그 행동을 제지하세요.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후 12시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10. 매주 월요일에는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무시하세요. 11.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둘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아침부터 밭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창고에서 어머니라고 외치고 그 집 장남애이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그 창고로 가봤다. 창고에는 그 집 아줌마 B가 목을 매달고 있고 A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큰일 났구나라고 느낀 할머니는 우리 아들을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삼촌을 데리고 왔을 때 A는 필사적으로 목을 맨 B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기에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때 B씨는 농사가 망해서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곧 덧붙이기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죽음은 뭔가 이상했어 라고 말하셨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백사였다고 한다. 아직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옆집 처마 밑에 백사가 집을 짓고 도사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나타난 뱀이 기분 나빴던 그 집 주인은 뱀을 잡아다 밭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뱀은 또 그 집 처마 밑에 또 알을 들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시인은 뱀을 더 멀리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자 뱀은 또 돌아왔다 했다. 그리고 그게 며칠 동안 반복됐다고 했다. 그 와중엔 아침에 뱀을 버리고 일을 하고 왔더니 시보다 뱀이 먼저 돌아와 있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는 뱀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는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고 가슴을 치다 금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 것이었다. 이후 그 집에서는 불길함을 느끼고 기도사를 불러 재령을 부탁했다.
기도사의 말에 따르면 뱀 때문에 탈이 났으니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비법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비법을 실제로 지켰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뒤 어머니보다 2살 많던 그 집의 장녀 D가 진학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D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시골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무척 드물었다. 가장인 C가 죽은 상황에서 무리하여 D를 고등학교까지 보낼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D는 진학을 단념해야만 했다. D는 좌절에 빠져 당시 어린 어머니의 눈에 마저 D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D는 고등학교가 가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던 D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얼마 뒤 그 집의 둘째 딸 E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 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시집 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E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사실은 목을 매서 자살했다더라. 같은 집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죽었으니 시골에서는 영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바꿨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셋째 딸 F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F는 육아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갓난아기를 껴안고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에 F는 잠시 친가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는 모내기철이었다. 그래서 친척까지 동원되어 모내기를 한 와중에 텅 빈 집에서 F는 혼자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막내 아들인 A도 결혼을 했다. 하지만 A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겨우 얻은 아이는 기형하였다. 게다가 그마저 낳은 아이마저 장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는 그 탓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렸고 잔뜩 화를 냈다고 했다. 결국 A 부부는 머지않아 이혼했고 그 집에는 B와 A 둘 모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다. 그때는 이미 그 집에 남은 사람이라곤 A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이었다. 설날이니 그 집에도 친척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꽤 야단스러웠다. 몇 사람씩이나 자살한 집에서 밤에 문조차 닫지 않고 일부러 자랑하듯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는 꼴에 묘하게 으스스해했다. 나는 우연히 어느 영능력자와 만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 영능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신이 되려던 뱀입니다. 그 백사는 바다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마을에서 10일을 수행하면 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10일간의 수행을 앞두고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것을 신으로 모셔주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 해도 그 집 사람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해진 놈이 있었습니다. 저랑 이름도 같았죠. 그래서 더 친해진 듯합니다. 그해 여름에 그 친구랑 가평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인물도 인물이고 중고등학교 모두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감히 여자들과 함께 놀러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팔팔한 놈 둘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텐트 하나 짊어지고 캠핑을 간 거죠. 여자애들은 같이 가자고 해도 싫어했을 듯합니다. 어쨌든 우린 출발했고 당일날부터 부슬부슬 이슬비가 오더군요. 제대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슬부슬 오는데 미치겠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린 그냥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은 참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평역에서 내리는데 어째 놀러 온 것 같은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할머니 몇 분만 보이고 텅텅 빈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가평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놈이 뭔 물고기 욕심이 많은지 동네 어귀 냇가에 자리 잡지 않고 물가를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중간에도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오토바이 몇 대만 지나갈 뿐 놀러 온 사람이나 텐트도 안 보이더군요. 그때까지는 찝찝한 것보단 사람이 없는 게 신났습니다. 북적북적이는 곳은 질색인지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마침 비는 그쳤고 날도 서서히 개는 것 같아 물가 근처에 자리 잡고 밥도 해먹고 어항도 놓고 족대도 걸면서 재미나게 놀았죠. 어둑어둑해질 쯤엔 나무 주워다가 불도 피우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라면 국물에 소주 먹고 취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텐트를 돌밭에 친 관계로 깊은 잠은 자지 못했습니다. 돌이 베겨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때를 경험한 겁니다. 강가 맞은편 산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민서봐,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민서봐. 제 이름을 부르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저 앞에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또 들리는 목소리.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같이 들었다는 뜻이죠. 너도 들었냐? 응. 저건 무슨 소리야? 배고프다는 소리 같은데.
배고프다니. 뭐야 이게. 근데 우리 근방에 놀러 온 사람도 없고 여긴 마을도 없잖아. 소름이 온몸에 끼치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여자 목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30분 간격으로 은서봐,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이러는데 텐트를 박차고 뛰어갈 용기를 나지 않고 텐트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밤에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는 참 무섭더군요. 거기다가 배가 고프다니 진짜 누가 뭘 할 거 없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깡소주를 들이키며 둘이 손잡고 앉아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 거죠. 텐트가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에 검은 형체. 이렇게 3단 콤보라도 떴더라면 정말 두 눈이 뒤집혀서 기절했을 겁니다. 저희 외삼촌께서는 지리산에서 캠핑할 때 이렇게 3가지 3단 콤보가 떠서 기절하신 경험도 있으시더군요. 각설하고 저런 현상이 없이도 충분히 목소리만으로 패닉이었습니다. 20-30분마다 들려오는 그 여자 목소리, 정말 저희 진을 빼놓더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멈춰만 있을 것 같은 시간이 흘렀고 새벽 4시쯤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뿌옇게 낀 안개 사이로 해가 뜨자마자 밤에 뿌려놓은 어항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텐트만 챙겨서 가평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정말 조용히 갔습니다. 성북역에서 말없이 헤어졌죠.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혹시 밥 먹기 전에 고시래인지 고수래인지 하며 밥 한 숟갈 떠서 던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배고픈 귀신이 밥 달라고 난리친 것 같다며 다음에 어디 야외에 놀러 가면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항상 캠핑이나 어디 낯선 곳에 놀러 갈 땐 꼭 그렇게 고시래 하게 되더라고요. 경험이 경험인지라. 배고파. 구독 안 해주면 그리로 간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주유소. 휴가철엔 제법 손님이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추운 날엔 며칠 동안 사람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마냥 놀기도 뭐해서 겨울이면 가끔씩 내려와 혼자 가게를 봐주곤 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TV를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던 중 주유소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주유기 쪽이 아닌 멀찍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니 기름을 넣으려는 것은 아닌 듯 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던 그때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홀로 차에서 내렸다. 나를 본 그녀는 내게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였다.
예쁘장한 여자가 부탁하니 도와주고 싶은 의욕이 흘러넘쳤다. 네, 무슨 일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차를 돌아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는 혼자 친척 집에 가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는지 빙빙 돌다 우리 주유소까지 와버렸다고 했다. 여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곳은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지역이라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이 아가씨는 길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온 모양이다. 예,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기 길은 잘 모르지만, 안에 지도가 있어요. 밖에 추운데 안에 잠깐 들어와 계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감사하단 말을 하며 나를 따라 들어왔다. 난 그녀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곧바로 지도책을 꺼내어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듯 TV만 보고 있던 그녀는 내가 옆에 앉아 약간 놀란 듯 보였다. 막상 이곳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에 살짝 웃은 난 지도를 펼쳐 친절히 길을 설명해 주었다. 내 말을 이해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직 내가 타준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커피는 다 드시고 가세요.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내 말에 그녀는 약간 당황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급히 가봐야 한다고 하며 나서려 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내가 더 뭐라고 또 말할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다지며 그녀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저렇게 급하게 나간 이유가 뭘까? 의아해하던 차에 그녀가 보고 있던 뉴스에 눈이 갔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라며 살인자의 몽타주가 나오고 있었다.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얇은 입술. 그녀가 급하게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쓴 웃음이 나왔다. 이대로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밖으로 나오니 그녀는 급히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난 웃으면서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세요? 내 기대대로 차에 타려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가까이 오지 말라 말했고 그녀의 격한 반응을 보며 난 내 예감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뉴스를 보신 모양인데요. 제 말이 맞죠? 그녀는 급하게 차에 타느라 나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녀가 이대로 그냥 가버린다면 정말 일이 커질 수가 있다. 아쉽지만 장난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 빠르게 달려서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섰다. 저기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뉴스 보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살인범인 줄 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내가 차 앞을 막아서며 말하자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버렸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난 손까지 휘저으며 해명하기 시작했다.
오해하신 거라고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세히 보세요. 저 아니라니까요. 아, 저기요. 내 필사적인 해명에도 그녀는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차를 출발시킬 기세였다. 내 장난이 좀 심했나 보다. 난감해하던 그때 내가 서 있는 그녀의 차 앞쪽에 얼룩이 있는 것이 눈앞에 들어왔다. 급하게 대충 닦아낸 듯한 어지러운 얼룩. 핏자국이 분명했다. 핏자국을 중심으로 차가 살짝 찌그러진 것을 보니 살아있는 무언가를 들이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그리 오래전에 일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핏자국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더니 눈을 꼭 감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난 피하지도 못하고 차 바퀴에 깔려버리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에 난 바닥에 널브러져서 꿈틀대고만 있었다. 오해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살인을 들키고 싶지 않았었던 것뿐이었다. 또한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빠르게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